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 디자이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이너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접근할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당사자 아니잖아요. 디자이너 아니잖아요. 그러나 디자인 평론가로서 한국 디자인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얘들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건 당사자 고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뭐 안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아니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당사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라, 또 섭섭해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격증 같은 부분은 저는 디자인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나 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격증이 있고 뭐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과정들이 있죠. 건축은 집 잘못 지으면 무너지고 사람 죽잖아요, 그죠? 디자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디자인 잘못해서 사람이 죽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나 건축가와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전문직 그 디자이너들이 그런 전문직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건 좀 디자인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의사나 건축가와 같은 수준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욕망 그리고 디자인계에서도 한때 그런 거 하려고 한 거 있어요. 지금도 뭐 일부 자격증 있지만 유의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 제도를 가지고 진입 장벽을 제한해서 소위 뭐 자격증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소수가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개나 소나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진입 장벽 안에 들어간 사람 먹고 사는 거고 못 들어온 사람 뭐 안 되는 거고 뭐 이거죠. 그게 꼭 부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사나 건축가는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의사, 약사, 뭐 한의사와 양의사들 사이의 싸움이 우리 속되게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정당성이 여하든 간에 어쨌든 의사는 처방 잘못하면 사람 죽는 거예요. 건축가도 집 잘못 지으면 사람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전문성과 윤리적 수준과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걸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는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소위 그런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증 확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고 보존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일부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 그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방식이 해결되지는 않고 그걸 대신하는 방식이 이제 소위 학벌 방식, 그죠? 좋은 대학 나와서 그것이 일종의 유사 자격증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다들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박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실효성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고 정당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방식은 진짜 쪽팔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어질 거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건가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거시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자격증 문제와 마찬가지로 또 일부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 노동조합을 방식, 그러니까 의사나 건축가 수준의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호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부 있었는데 가능하지 않았고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노동조합이라는 형태, 디자이너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집단의 이익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좀 했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건 또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접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제가 뭐 디자이너 인구 폭발, 과잉 공급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은 크게는 저는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이 일단은 인구 피크 정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튼들 거라고는 상상하기 좀 힘들 거고 아마 소위 말해서 한국식 표현에 의하면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부터 망하겠죠. 예.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디자이너 인구를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좀 한국 디자인계가 자발적으로 그걸 할 능력은 전혀 없다고 보고
굉장히 잔인한 방식의 시장의 방식, 경쟁에 탈락하는 자들 계속 탈락하면서 줄어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 현재 이 사람도 어떨 거야, 뭐 가입해서 죽을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현재 이 도달한 수준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현재 이 과잉 인구들이 소위 먹고 사는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새로운 역할 모델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제가 명확한 무슨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디자이너 고용 방식은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기업체에 취직하는 하우스 디자이너이거나 아니면은 독립해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내지는 컨설턴트 디자이너의 고용 방식 크게 두 가지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럼 무슨 다른 근데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경쟁은 더 가열해지는 거고 취직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취직하다가도 취업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게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뚫어봐야 될 구멍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디자이너의 일하는 방식을 하우스 디자이너와 컨설턴트 디자이너라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었는데 제3의 모델을 조금 그래도 개척해봐야 되지 않나. 그게 완전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아쉬운 대로라도 제가 생각하는 뭐 요즘 좀 그런 거 이미 조금 그 조짐이 있기도 하고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3의 모델로 저는 이제 독립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싶은데 인디펜던트 디자이너 모델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요. 조금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인디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거는 뭐 아시겠죠? 원래 인디펜던트는 음악이나 영화 쪽에서 원래 먼저 시작된 현상이긴 하죠. 뭐 디자인은 그쪽이랑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디자이너는 그 하우스 디자이너하고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하고 차이점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프리랜서 또는 그 컨설턴트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기업에 고용돼 있지 않다 뿐이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형태이지만 결국 기업체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기업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회사 안에서 일하느냐 바깥에서 일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인디펜던트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기업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생산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메이커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래 이제 일부 디자이너들이 자가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굉장히 약하고 그들을 위한 시장이 아주 적죠. 인디 마켓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 근데 그런 게 아주 맹아적인 수준이라도 있다라는 건 되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물론 지금 결코 그걸로는 뭐 지금으로 전망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인디 디자이너의 가능성, 디자인에 있어서 인디 마켓의 발생 굉장히 저는 최근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없던 모델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뭐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그 일민미술관에서 열렸던 뭐 언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그런 인디펜던트 퍼블리싱 페어 같은 거 거기 나간 사람들 다 디자인 전공자들이고 그들이 만든 책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주류 유통망의 책이 아닌 그죠? 소위 독립출판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 많이 확대될 수준이 있다고 봐요. 출판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그런 공예나 핸드메이드 페어들 서울국제 핸드메이드 페어라든지 뭐 공예 트렌드 페어 같은 그런 페어들도 저는 되게 주목하는데 그것도 인디 마켓이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 공예가와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최근에 기존의 자본이나 이런 유통망과 다른 어떤 새로운 유통망이나 시장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 이쪽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활동하는 디자이너를 인디펜던트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인디펜던트 디자이너는 하우스 디자이너나 컨설턴트 디자이너하고는 다른 제3의 디자이너 고용 형태, 셀프 고용이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이제 그런 인디 마켓의 등장 또는 기술 발전, 뭐 3D 프린트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으로 자가 제조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든지 하는 등등들이 그런 게 결합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은 아무런 현실적인 모델은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모델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이 디자이너 인력들이 결국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동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동네로. 그래서 저는 중에 아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인디 디자이너의 한 형태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사실 앞으로 타운 디자이너 또는 빌리지 디자이너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다 인사소가 있었어요. 아세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다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함 같은 걸 찍어주고 그랬어요. 동네마다. 동네에 그런 작은 진짜 옛날 활판 인쇄를 정말 해서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물론 대단히 영세한 작은 그런 거죠. 물론 지금도 동네마다 뭐 찌라시 같은 걸 제작해주는 그런 데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 제가 야매라는 소리. 야매 아니 뭐 하면인데 그래서 마치 옛날에 동네마다 그런 작은 인사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왜 디자인 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디자인 교육은 100% 실무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건 아주 근본적으로 또 우리나라 디자인 구조에 아주 근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음대 나오면 전부 다 음악가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건 우리 디자인 교육 자체가 디자인 교육을 처음부터 재구조화해야지 완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 교육이 실무 디자이너 양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직능, 실무 디자이너 외에도 뭐 디자인 연구자, 디자인 평론가는 왜 길러내면 안 되나요? 뭐 디자인 저널리스트, 디자인 역사학자 그런 사람들 길러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이걸 꼭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인 전문가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뭐 요원하죠. 요원해. 그러니까 당장 여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 학부, 대학원 뭐 다 합쳐서 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아마 수백 명 되겠죠. 여기 홍대 뭐 1000명 단위까지 가려나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될 텐데 홍대 디자인 이론 전공 교수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어쨌든 현실은 홍대 아마 디자인 가르치는 교수님들 뭐 그래픽과 디자인과 뭐 공간 뭐 한 교수님만 한 수백 명 되지 않을까요? 홍대 디자인 관련 교수만. 근데 100% 실무 디자인 교육자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디자인 이론가가 이론 교수가 없어. 단 한 명의 디자인 역사 전공 교수가 없어. 그 홍대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어떤 글에서도 썼지만 디자인이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실천하는 경우도 보기 드물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담대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홍익대학교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디자인이란 이런 것이야라는 걸. 말로는 뭐라고 할지라도. 네. 저도 여기에 한마디 거들고 싶은데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꼭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자리에서 많이 지금 피해도 받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찍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이 또 아무래도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인터넷 유튜브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인터넷 방송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얘기했던 대로 정말 그 아직까지는 그 영상을 디자인하는 수준이나 그런 걸 꾸미는 수준들이 진짜 야매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진짜 디자인을 전공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취업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야생화처럼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야생화처럼 현실로 나와서 같이 한다면은 그쪽으로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제 나이 또래에 있는 20대 초중반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뛰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아직까지 뭐 이게 돈이 된다, 뭐가 된다 이런 거보다는 같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뭐 사장이 돼서 뭐 이렇게 하나씩 꾸려나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큐 3일에서 본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의 나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지금 봐서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자기가 직접 주체가 돼서 싸워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미 이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세계에 그런 작품들을 수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이나 외부적으로 조금 더 시각을 넓히면은 충분히 그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고요. 먹고 살면서 자기 꿈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적인 말씀하셨다. 먹고 살면서 자기 꿈도 실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에 트릭이 있어요. 먹고 살면 되잖아요.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이제 상징 가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뭐 그 청년 세대들 좀 불우한 청년 세대들 어떻게 뭐 영상 다큐멘터리 하고 계시냐고 했죠? 네. 예. 이런 인재를 좋아해요, 삼성에서 지금. 아이유 보셨죠? 아이유 저기 뭐 장기하랑 뭐 썸 타고 아니 뭐 사귄다고 그러더니 뭐 홍대 인디씬 왜 홍대 여신들 있잖아요. 뭐 요조라든지 뭐 많죠. 한희정도 있고 그거를 싹 그냥 아이유가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주류에서는요 주류적인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거 다 알고 자기네들은 엎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디, 언더그라운드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전위적인 거, 미술, 파인아트 이런 거 그러니까 프라이스리스 견적이 안 나오는 데서 있던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인재다. 네. 그래서 꿈이란 거 추상적인 가치잖아요. 견적이 안 나오는 그거를 좋아한다니까요. 주류에서는. 예, 그 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디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홍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디나 언더로 이렇게 커서 결국 주류에 편입되고 팔아먹느냐 이런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 못 된다 되거나 그걸 계획해서 하는 건 좀 웃기는 말이겠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안상수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정말 안상수 선생님은 뭐 그것 때문만이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기본이 그분의 기본 이제 한글 타이포그래퍼로서의 그 기본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만 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만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안상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동들 미술 작가들과의 전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죠. 아이유도 그렇죠. 열심히 했다고. 아이유도 그 전에 3단 모험했지. 뭐 새로운 뉴타입 아이돌 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안상수 선생 같은 경우 뭐 여러 개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가 터졌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다각적인 활동한 건 사실이에요. 기존의 디자이너상에만 갇혀서 활동하지 않았던 건 분명해요. 그런 건 되게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홍대 아방가르드 계보의 시조라고 볼 수 있죠. 디자인 쪽에서. 그거를 지금 제가 레퍼런스로 말씀드린 그 미술관 뭐 이런 힙스터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 그게 시조가 안상수 선생님이죠. 그게 이제 지금은 그냥 패턴화 돼버린 거죠.
그때는 전위적인 그런 이제 진정성이 있었지만 오해하실까 봐. 원래 아방가르드가 처음 나오면 그게 이게 잘 퍼지고 시장에 뭐 된다 그러면 또 막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그건.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더 혹시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방 거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왜 하세요? 이렇게 홍대처럼 이렇게 주류의 학교가 아니라 비주류의 학교잖아요. 디자인 대학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 좀 휴학을 하고 싶은데 디자이너 말고 다른 삶을 한번 또 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하러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막힐 때가 요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이 안 그래서 돼요. 그런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온다면 네. 선생님들은 어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잠깐 휴학하고 1년간 아티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은 상징 자본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걸 요새 드립이라고 그러거든요. 드립. SNS에서 애들 막 드립 치잖아. 트위터나 막 할 때.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몸값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어필해가지고 낚으려고. 제가 이제 어디 카페에서 재밌는 친구들 얘기 들었는데 얘네들 미술하는 애들이야. 디자인도 하고 막 그런 애들 같아. 근데 너는 SNS 안 해도 되잖아. 뭐 왜 그러니까. 너네 이미 잘 나가고 유명하잖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자기를 셀프 프로모션에 강력한 마케팅 툴로서 SNS를 쓰고 있다. 그거는 상식이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또 약들을 팔아요. 다 맨날 홍보하고 막 무슨 보시야 봇 그냥 오토로 맨날 올리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시대를 개탄하면서 막 이럴 수가 있느냐 뭐 4대강 얘기하고 막 좌파 코스프레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좀 달라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진보 쪽에서도 일 들어오고 막 이게 이제 너무 정치색이다. 그러면은 다른 계정을 또 파요.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들은 실명 걸어야겠지만 우리 이 미술 쪽은 실명 안 해도 돼요. 무명이다. 그리고 얼굴 없는 아티스트 더 좋아해요 막. 그래서 뭐 다 툴 같은 거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유화로 그리지 않고 캔버스에 안 그리면은 작품을 치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뭐든지 다 그냥 해가지고 1년 정도 아티스트를 해보면은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하다가 안 풀리면 아트를 한번 해봐라. 그게 뭐 돌파구가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건데 이제 아트 하려면 머리가 되게 좋아야 되죠 사실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그러면 아티스트 예술계에 인맥이 생기죠. 그럼 걔네 중에 큐레이터 되고 누구 어디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면 분명히 디자인 해달라고 그래요. 100%라니까. 재밌습니다. 지금 특히 강 선생님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비애가 느껴지는 디자이너로서 비애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은 저도 지금 이제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디자이너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3개월 인턴 하겠다고 오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영국,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3개월 인턴 하겠다고 옵니다. 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질이 어떻든 간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디자인 세계라는 리얼 월드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계속 좌절을 맛보게 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클라이언트 잡으로 일을 한다면 굉장히 고도의 높은 완성도를 원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경험을 잘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세계로 들어갈수록 어려운 길만 있고 지금 오늘의 이야기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그것 말고 연예인처럼 한 방에 가자. 내 꿈을 내 스스로 내 꿈을 한번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어차피 가지고 안 될 건데 망할 건데. 근데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하이 리스크를 타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아이유가 인디도 했듯이 지금 다른 분들 리스크가 많으신데 두 분 회사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아트를 해도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유가 인디 그걸 레퍼런스 탁 해가지고 목소리만 홍대 여신처럼 막 해가지고 또 팔아먹고 이러듯이 사실은 투 트랙으로 이렇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지금 작업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오 이게 네 작품이었어? 너 여기서 전시했어? 이러면서 연봉 올리고 이렇게 그거 근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죠 사실은. 왜냐면 이런 거는 경쟁이니까 천기누설이죠. 근데 좀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오늘 이제 어쨌든 또 우리 아티스트가 같이 자리하니까 또 다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좋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하는 게 아니라 또 기분 나쁘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개인기가 있고 또 사회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자기 개인기로 또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둘 다 필요하겠죠. 둘 다. 개인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집단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는 거죠. 그 개인기 있죠. 개인기 정말 말씀 잘하셨다. 홍대는 불가, 연대 불가. 그게 정통이 아니에요. 홍대는 무조건 오로지 개인기. 혼자 살아남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신자유주의 오기 전부터. 그냥 개판이에요. 여기는 방목해가지고 많이 뽑아 일단 많이 뽑아가지고 이 중에 몇 놈이 살아남겠지. 근데 이런 놈들이 대부분 비주류예요. 선생님 말 안 듣고 아웃사이더로. 그 선생님도 비주류잖아요. 일단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아 일단 진짜 이런 데 안 오고. 그러니까 범생이는 절대로 안 돼요. 예. 그게 홍대 전략이에요. 기가 막힌 거지. 홍대가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진짜 홍대가 먹고 사니즘의 아방가르드 레디컬 끝판왕. 엄청난 학교예요 여기 정말. 진짜 최근에 그 실기 시험 없애버렸잖아요. 아 천재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완전 그 충격 먹었죠 사람들. 그러면서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 들었는데 수업을 실기를 가르칩니다. 실기를 입시 학원에서 배워야 됐을 거를 실기를 안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술 학원 마켓을 자기네들 다 먹어버린 거야. 실기를 없애고 천재 이런 걸 배워야 돼. 홍대에서 엄청 그러면서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실기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되게 이렇게 실기는 앞으로 뭐 인문 정신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진짜 홍대 끝내주는 천재. 그리고 이 디자이너는 무엇으로 사는가 디자이너 먹고 사기즘 이거 브랜드잖아요. 이걸로 계속 연례 강연해가지고 막 강사들 뭐 테드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강사들 있잖아요. 막 틈새 시장 노리고 이런 사람들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도 디자이너를 다 해가지고 뭐 홍대 앞에서 딱 하고. 역시 아티스트로서 서바이벌 하려다 보니까 참 역시 그 계기가 발달하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제가 저도 홍대 좀- 주류예요. 비주류.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다 됐죠? 네, 시간은 좀 됐지만 한 분 정도 더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손 주시면은 이야기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좀 그렇지만 그 아쉬운 부분들, 시간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귀한 자리라서 네, 한 3, 4분이라도 괜찮나요? 한 5분이라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9시 10분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뭐 질문도 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이 아니라 뭐 얘기할 거라도 되겠죠? 근데 저 얼마 버는지 안 궁금하세요? 되게 서운하네. 끝까지. 아니 안 계속 물어봤는데 말씀을 안 안 해주시고 언제 이렇게 딱 물어보셨어요? 아까 계속 그러면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치셔야죠. 학술 대회잖아요 이게. 네, 궁금합니다. 이거 이제 술자리가 아니고. 예? 많이 궁금해요. 아니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아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게. 빠져나가셨어요. 궁금하세요? 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진짜 궁금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궁금하시면. 잠깐만. 나 이 따위는 전혀 안 궁금해. 내가 미쳤어 이런 건데도 저기 여기 와서 그런 거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궁금하다. 세 분 안 궁금해. 왜 안 궁금해? 그 진짜 궁금하다. 왜 안 궁금해? 얼마를 벌든 뭔 상관이에요? 관심사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지 정답이. 최원 선생님이든 저만 아니면 최원 선생님도 누구라도 오케이. 저도 뭐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안 궁금해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알고 좀 달랐어요. 안 궁금하시니?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 궁. 작가님께서 네. 보시는 거가 네. 뭐 어떤 공식적인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네. 작품 세계에서 가능한 건지 이거는 네. 그런 거 어떻게 다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네. 본인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질문인가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네. 대답. 네.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사실. 나는 안 궁금한데. 날카로우시네. 저는 이 학술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 보고서 쓸 때 정산도 있고 계량 수치적 그런 데이터를 드리고 싶은 신실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세 분이 안 궁금하시니까 다음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좀 양해를 해주세요. 세 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얼마 버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옛날에 미술학원 알바할 때 빼고 작가 생활하면서는 궁금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계산해 본 적도 없고 계산도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통장 잔고에 얼마인지? 지금 잔고? 예. 몰라요. 얼마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사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네. 두 분 선생님의 디자인과 먹고 사니즘의 가치관이 지금 딱 보여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두 가지
우리 최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냥 솔직하게 평론하듯이 정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냥 더 이상의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관심도 진짜 없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얼마 벌었더라? 뭐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걸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분명히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계산을 제가 하려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근데 질문이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질문이 아까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먹고 사는 팀에서 급여 얘기가 나왔으니 연봉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은 이제 최범 선생님이나 아니면 되게 좋아하는 분이 옆에 계세요. 남자든 여자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가치관이 비싼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샤넬백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한해서 저 한 적 가장 있어요. 좋은 걸 선물을 한다면 7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연봉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700만 원이요? 선물로 사줄 수 있는 게 700만 원 정도면 곱하기 내가 가지고 네. 있는 아니죠. 빚내서 사는 거죠. 내 친구 갖고 싶다는데 자존심 있지. 34개월 알고 사버린 거야. 진짜. 나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해. 할부해서 샀다고. 미안해 하면서만 이거야? 이거 네가 갖고 싶은 거야? 월 지출은 월 지출도 일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정보 프로젝트를 한다. 어디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관리를 하면 정산을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았죠. 그게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였는데 와 진짜 무슨 교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호두과자 사 먹는 것 같이 다 나중에 그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영혼이 파괴되는 줄 알았어요. 영수증 다들. 그거 아시죠?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내가 여자친구랑 한 2년 사귀었어요. 근데 헤어질 때 정산하는 거랑 진짜 비슷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뭐 했던 거 이런 걸 다 계량 수치적으로 딱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해가지고 풀 딱 붙여가지고 딱 해야 돼. 그래야지 지급을 해줘. 내 돈 다 썼는데.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 근데 또 우리 엄마 그걸 또 셀토에 버렸네. 막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어. 찾으러 하치장까지 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 같이 박수를 오늘 새로운 것으로 그런 학술대회를 했는데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게 연계가 되는 상황으로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내는 것들도 또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일 것 같고요. 다음에도 언젠가 또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들 뭐 재미있게 이 학술대회를 같이 참석을 하였지만 특히 미래라는 관점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의 계획,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와 좀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범 선생님께서는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 체계, 그 맥락을 통해서 미래를 통찰하시는 분 같고 우리 강 아티스트께서는 실제로 미래를 살고 계시는 분이네요. 꿈과 현실. 희망과 그 현실이 지극히 현실. 눈앞만 보자. 네, 아주 현실적이신 살아야 된다. 네,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미래 각광을 받으실, 근미래 각광을 받으실 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해 주시고 다 지원해 주신 우리 안병환 선생님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요. 많은 걸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안병환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인사하시는데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끝나도록 하지요. 오늘
그럼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